그래서 계속 그 놓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있다가는 다 죽는다. 저희 마을에 가서 사람들 너무 엄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그 숲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길 따라 가는데 아빠가 와 그 숲에서 달려나면서 그때 막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이렇게 숨어 있을 거잖아요. 막 달려나면서 아버지가 내 이름 부르면서 아빠 꼭 기다릴게 하고 그때 막 우시는 거예요, 아빠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도에 한국에 온 박영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환경북도 무산입니다. 두만강 있는 곳. 거기로 많이 건너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산에서 많이 넘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논 기억밖에 없긴 한데 매일같이 축구하고 또 어느 날엔 농구하고 그리고 탁구도 그냥 거의 매일 쳤던 것 같습니다. 탁구장이 저희 그 군에 한 개 있었거든요. 들려왔던 한국에 대한 소문이 있었나요? 남조선은 뭐 소고기를 먹는다더라. 그 소고기가 되게 귀하거든요. 그 소고기 소를 죽이면 거의 그냥 총살감 정도로. 근데 거기 그 이렇게 한국 라면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서 쇠라면, 혹시 아시나? 옛날 라면이긴 한데 아, 소고기 라면 같은 소고기 라면 같은 거예요. 쇠라면, 소고기 라면 이런 것도 그러고 유연변에 또 이제 도는 게 그 라면을 먹게 되면 뭐 어느 집에는 뭐 벙어리 됐다더라, 뭐 어디에는 뭐 죽었다더라. 다 거짓말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유연변을 이렇게 퍼뜨리거든요, 당국에서. 왜냐면 그걸 못 먹게 막게 하느라니까. 그런 게 많죠. 중국 이렇게 국경연선이다 보니까 제품들이 중국산 제품들이 많거든요. 간식들도 이렇게 어릴 때는 중국산 간식들을 많이 먹는데 그 간식들 이렇게 파는데 북한이 사는 게 곤란하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조금 북한 제품보다는 비싸거든요. 그 상품 먹고서리 어딜지 누가 뭐 죽었다는지 아니면 뭐 누가는 뭐 벙어리 되고 뭐 누구는 말을 못 한다는지 이렇게 하면 어린애들은 사실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애들이 야 진짜 그랬대 하게 되면 이게 사람 말이라는 게 진짜 빠르거든요, 퍼지는 게. 커서는 아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릴 때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안 먹었어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신 건가요? 저는 그 누나가 있고 부모님이 양부모님 계셨었는데 부모님은 밀수 일을 하셨었고 저희 아버지는 운전사였었는데 어머니가 밀수하고 하다 보니까 아빠도 같이 엄마랑 밀수도 같이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직장에다가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이름만 걸게 되면 붙잡혀 가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두고 밀수를 같이 하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희는 생계를 유지했었고 부러운 거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살았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물론 다 먹으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북한 사회에 대한 반발심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보지 말라는 영화도 많이 보고 사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하지 말라게 되면 더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좀 부모님 속도 좀 많이 썩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속 썩이다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사고를 쳤어가지고 교도소를 다녀왔었거든요. 북한. 네, 북한 교도소를. 그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한국 영화를 보던가 누적된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본보기로 그냥 한 번에 북한 그 모자이크 있잖아요. 그 모자이크라고 하면 북한에서 신성시 여기는 네. 김씨가 사진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7월 8일 날이 김일성이 사망한 날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김씨가 모자이크 했는데 모자이크에 이렇게 보위대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놀고서리 지금 저녁에 집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저희한테 막 주머니 검사 하다고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럼 그때는 나이가 그때는 만 16살. 김일성이 죽은 그때는 애도기간에서 잠잠히 조용히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사건도 생기면 안 되고 큰 문제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걸려가지고 아침에 집으로 갔는데 아침잠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근데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하면서 이러면서 딱 떴는데 족쇄가 잠겨져 있고 안전원들이 한 4-5명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랑 어머니가 막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는데 막 일단 가보면 안다고 소리 하면서 저를 막 대꾸하는 거예요. 가면서 또 엄청나게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쩌냐게 같이 있던 친구들 다 들어온 거예요. 4명인가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전에 이렇게 사고 쳤던 거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인맥도 좀 있고 집에 돈도 있다 보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고 했던 것도 이렇게 사건들을 무마시켰던 것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소리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친구들 부모님이랑 다 힘 합쳐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좀 찔러져가지고 없는 일 하자 그랬었는데, 어떤 안전원이 앙심을 품고 그걸 위쪽에다가 싸버린 거예요. 단독적으로. 그걸 몰래 찔러버린 거예요. 위쪽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앙단까지 올라가서 방침 사건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공개 재판을 받았거든요, 제가. 일반적인 재판은 재판소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재판소에 받는데, 공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장 같은 큰 넓은 운동장에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그게다가 이렇게 세워놓고서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16살이었습니다. 다 친구들 다 16살, 네, 15살, 17살. 했거든요. 3명인가 4명인가 공개 재판을 받고 2심, 3심까지 갔었거든요. 그 항소 있잖아요, 항소. 항소를 하는 것도 인민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억울해하지 않는지. 나오는데 다 같은 놈들입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억울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호원한테다가 그거 또 찔려요. 제가 너 억울하다는데? 그랬더니 보호원이 야, 너 억울해? 하고 또 때려요. 있는 얘기든 없는 얘기든 걔들이 쓴 대로 네 안 하면 맞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원하는 말을 대답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공개재판 받을 때 7년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너무 어렸어가지고 되게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막 우리 학교 친구들이랑 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부탁을 해가지고 탄원서를 뭐 500장인가 아무튼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평양까지 가서 당중앙인가? 까지 가가지고 무릎 꿇고 소리 진짜 착한 친구인데 그렇게 한 번에 실수를 한 것 같다. 학교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선처를 막 요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1년 6개월을 받았었거든요. 2심에서. 그래가지고 구르장에서 1년 있고 교도소 가서 6개월을 살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교도소도 청소년 교도소가 아니라 성인 교도소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교도소가 없거든요. 성인 교도소에 다 똑같이 이렇게 벌 받거든요. 뭐 어리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법은 없네요. 없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인 거예요. 박탈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구르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동물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 죽인 사람은 책임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어도 누구 하나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시면 시신을 이렇게 가족들한테 좀 인계를 해둬서 뭐 땅에 좀 묻히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죽게 되면 그냥 그 산에서 불태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딱 나왔을 때 제가 한 번도 부모님이 나이 드셨다라는 생각을 못 느껴봤거든요. 항상 우리 아빠 엄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우리 아빠 엄마도 이런 나이가 있구나 생각인 게, 엄마는 완전히 그 약간 흰머리가 잔뜩 하신 거예요. 그 2년 만에? 네. 어머니 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오셨거든요, 부모님이. 그때는 그게 눈에 안 보였습니다. 분명히 흰머리가 그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안 보였거든요, 흰머리가. 근데 딱 그때 나왔을 때 보니까 흰머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맞아서도 울어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울어봤는데 부모님 때문에 울어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뭔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에이, 나 같은 자식 둬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게, 사회에서 내가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애먹이는 것보다 차라리 군대를 가서 내가 사람이 돼서 와야겠다. 그게 북한 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 된다. 저는 원래 군대를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딱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저희 어머니가 돈을 좀 써가지고 딱지를 지웠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간 거거든요. 군생활 하던 도중에 집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아버지 많이 아프다고, 아프니까 휴가 내고 올 수 있겠냐 물어봐가지고 빨간 신분증 같은 거 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서 오다가 도중에 부모님 만났거든요. 길에서요. 오는 게 한 4일인가 5일인가 걸렸거든요. 그때 핸드폰 있었어요. 이렇게 폴더폰 있었거든요. 어디쯤에 해가지고 나 여기 어디야? 라고 하니까 어디서 좀 내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네. 그걸 왜 하니까 자기 큰아버지네 집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만나가지고 오늘 배고프니까 식당문 안에 이렇게 개인이 밥 하는 데가 좀 있어요.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갑자기요? 예, 다른 데로 가자.
너 어디로 와? 하니까 아래쪽으로 가자. 여기서 너 아무것도 못 된다.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역자라고 소리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막 군대에서 다 잘해서 잡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소리. 나라를 위해서냐고. 가면 어디 간다고 하면서 막. 저는 그때 당시 부모님이 아는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약간 좀 똘끼도 넘치고 사상에 좀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사상이랑은. 근데 갑자기 완전히 새빵빵이 돼서 온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완전 네. 김씨 일가한테 충성하게 됐군요. 네, 근데 그런 계기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전편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배고픈 사람한테 뭐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고맙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교도소도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저는 물려 살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꼭 군대에서 자리를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에서 입당도 하고 그러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빨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반역자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잠들었는데 아무튼 깨나 보니까 중국산이었습니다. 밥에다가 뭐 좀 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에 오셨으면 혼자 오셨나요? 아니면 같이? 저랑 어머니랑 누나랑 같이 왔거든요. 왔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휴가를 오게 되면 보육이랑 그 군사동부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여기 왔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만 관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신고도 안 되고 지금 어디까지 통과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또 그 밀수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주시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북한 남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중국 쪽에 잡으라고 소리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변방대가 막 쫓아오고 하니까 저희를 넘겨주기란 부럽고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 산에 지금 저희 가족만 남겨졌거든요. 그러다가 중국 산에서 이렇게 한 27일인가 떠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벌써 병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때 당시 갑상선 있었고 중국산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지 거기다 병도 있지 하니까 부모님이 못 버티시는 거예요. 쫓기는 도중에 누나랑 헤어졌거든요. 쫓기다가 누나는 그때 잃어먹고. 근데 그때 제가 참 후회되는 게 헤어진 그 주변 있잖아요. 다시 갔었거든요. 아버지랑 제가 누나를 찾으러. 근데 제가 막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거기서 막 누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데 저는 약간 살고 싶었나 봐요.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드네요. 거기서 막 아빠가 나한테 막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중산에서 막 소리 지르고 누나를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니까 누나 이름 막 부르면서 산 이렇게 돌아다니며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죄송하지만 그때가 마지막이었나요? 누나랑? 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중국산에서 이렇게 떠돌이 하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다 죽게 만든다고. 아버지도 가는 걸 반대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어머니가 그냥 나를 위해서 거기 있어봤자 사실 뭐 더 하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냥 저를 위해서 그랬던 건데 저는 여기를 와서 다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마음속 부담감이 되게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 누나랑 헤어질 때도 저희는 개월 같은 거 흘렸었거든요. 거기면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코만 내놓고 그렇게 2시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나랑 아빠랑 그렇게 그 개울에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옆으로는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겨울이 이렇게 빗길이거든요. 오토바이가 막 지나다니는데 진짜 그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들리는데 진짜 제발 우리를 못 보고 지나가라 하면서 2시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때마침 막 비가 왔어가지고 더 안 찾고 그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빠랑 나랑 엄마랑 이렇게 살아남고 아빠는 그렇게 막 누나를 찾으러 돌아다녔었고 거기에서 그러다가 산 오를 때는 제가 어머니를 업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어서 갔었거든요. 그것마저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나무에다가 해서 이렇게 들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들고 다녔었는데 근데 아빠는 힘든 내색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힘도 제가 더 셌었을 테고 제가 훨씬 더 젊었는데 저는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놓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있다가는 다 죽는다. 저희 마을에 가서 사람들 점점 청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인정하기 싫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아빠가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알았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아빠가 너무 엄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그 숲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길 따라 가는데 아빠가 와 그 숲에서 달려나면서 그때 막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이렇게 숨어 있을 거잖아요. 막 달려나면서 아버지가 내 이름 부르면서 아빠 꼭 기다릴게 하고 그때 막 우시는 거예요. 아빠가.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버지 마지막 모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정신이 거의 없으셨고 그때 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아빠가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시내까지 갔거든요. 걸어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제가 먹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산에서 쓰러져 있었었는데 그때 계속 엄마가 꿈에서 꿈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막 나타나가지고 막 나를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게 잠 안 된다고 막 깨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잠들었으면 아마 사람 못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잠을 앉았습니다. 내가 이게 잠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잠들면 영원히 못 깨어날 것 같아가지고 안 자고서 시내까지 오는 길에 이렇게 몇 번을 쓰러졌는데 그 도중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는 게 어떤 조선족 분이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좀 긴데 잠자려고 했는데 어떻게 잠들었거든요. 제가 눈 떠보니까 어떤 집인 거예요. 그 조선족 사람 집이었는데 그분이 쓰러진 나를 데려다가 집에다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그냥 눈 뜨자마자 저는 이렇게 진짜로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 사람을 진짜로 내 진짜 죽이려고 막 달려들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정하라고 널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조선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조선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하라고 너 도와주려고 오는 거라고 너 북에서 왔니?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렇다니까 야 이 새끼 하면서 밥 먹으라면서 막 이렇게 밥상 막 차려주시는 거예요. 컵지고 먹으면서도 한쪽으로 막 이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쩌지 않을까봐.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저는 긴장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긴장해 그 사람 주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경찰차가 왜 이렇게 사이렌 울린 차 있잖아, 온 거예요. 그 집 앞에. 나 진짜 심장이 다 쪼그라드는 줄 알았어, 그때. 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진정하라고. 저 사람 내가 부른 거 아니라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난 진짜 들어오면 뭐든 하려고 했잖아요. 진짜 흉기를 막 찾고 이랬었거든요. 그 집안에서. 근데 그 사람이 들어더니 갔다고. 마음 놓으라고. 저 사람도 이게 국경연선에는 사고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북한 사람 넘어와서 막 중국 사람한테 해를 입히고 하는 게 많았어가지고 순찰을 도는 거예요. 잘 있는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거야. 북한 군복을. 이문철님 넘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옷을 또 보더니, 야, 니 이렇게 가면 니 100% 잡힌다. 하면서 자기 옷을 손자리에서 벗어주는 거야. 시내로 간 지도 있잖아요. 지도로 길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쌀이 있잖아요. 쌀이랑 소금이랑 반찬 해먹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싸주는 게 가방에다가. 진짜로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진짜 운이는 게 자기 팬티만 남기고 다 벗어 저한테 줬으면 돼요. 너 벗어. 이 옷 벗고 이거 입고 가. 그 사람 옷을 그렇게 입고 그 사람 저한테 그때 30원인가 줬습니다. 중국 돈 30원인가. 작은 돈이긴 한데 그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쪽도 카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브로커 번호 아는 게 있냐 물어봐가지고 그 브로커 번호도 주고 엄마 가족인데도 전화하고 했는데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브로커한테도 전화하고 여기 아는 지인분들한테도 전화하고 했었는데 너 모른단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너 혼자 알아서 시내까지 가서 여기서 어떻게 네가 브로커를 잡아야 된다면서 그 전화비를 하라고 그 돈을 준 거예요. 가서 전화를 쓰라고 심 싸서 쓰라고. 전화기는 있었는데 그 심이 그 후불제인가? 선불 안에 후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불이다 보니까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 가서 충전해서 해라고 하더라고요. 한 3일인가 꼬박 걸어가지고 시내까지 갔거든요. 낮에는 숲에 숨어있고 밤에는 걸어가고. 그리고 아무튼 한국이 와가지고 또 브로커를 만났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도 참 고마운 분들인 게 조선족인지 한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중국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족 분들. 부부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진짜로 있잖아요. 브로커지만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돈 받고 일하든 어쩌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그 브로커 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니 좋은 분 생겨가지고 너 저기로 가게 됐다, 한국으로 가게 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막 찌르셨어요. 나 저기 부모님이 있는데 거기 안 가면 나 안 간다고 그래요. 저기 한번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진짜 도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다가 혹시나 걸리게 되면 그분들은 중국은 임시매매 엄청 크게 처벌한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이. 근데 내가 너무 때렸으니까 그럼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중국 무슨 추석인가 아무튼 그게 좀 크게 쓴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집 아들이랑 제 모습이랑 거의 좀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신분증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 태워놓고 내 옷에다가 막 술이 뿌렸어요. 명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보고 물어보게 되면 신분증이 있어도 나보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중국말을 못 하잖아요. 걸리니까 국경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경 쪽으로 해가지고 그 차 타고 택시를 그 사람 차 타고 초소했으면 이렇게 취한 척하고 그 사람 와가지고 얼굴이랑 이렇게 신분증 그냥 대비해보고. 근데 진짜 그 신분증 많이 닮은 거예요, 저랑.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 도움으로 부모님 헤어진 데 다시 갔었거든요. 근데 없었습니다, 그 장소에. 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저를 보내고서리 어머니랑 아버지는 거기 마을로 내려가셨더라고요, 자진해서. 그 마을이라면 그 경비가 삼엄한 네, 그쪽으로 가셨더라고요. 일부러 잡히신 거예요. 네, 저를 보내놓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헤어질 당시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 도움으로 여러 군데를 걸쳐가지고 한국까지 왔거든요. 지금 한국에 혼자 오신 거잖아요. 네. 국정원 가셨나요? 네, 국정원. 내가 미성년자에서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 걸 못 느꼈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저는 미성년자여가지고 성인이랑 다르게 더 잘해주시고 더 잘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방 쓰던 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부모님 얘기는 몰랐었거든요. 하나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상황을 네, 다 저한테 숨겼던 거예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막 난리 부려가지고 그때 제가 아는 지인분도 하나원에 들어와서 며칠 밤 자고 가셨거든요. 국정원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내가 미성년자고 어리고 하니까 나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내가 잘 따르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불러다가서 하나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계시면서 좀 다독여주고 하면서 그때 하나원 때 부모님 소식 다 듣고 그때 생각 딱 든 게 그때 아빠가 도움을 나를 보내놓고서 그랬구나. 사회로 나오잖아요. 이제 한국에 처음 이렇게 발을 딱 디뎠을 때 어떤 일이 또 있었나요? 사실 정착을 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사고를 친 적은 없는데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다잡지 못해가지고 공부를 하던 뭐 직업을 구하던 뭔가 사회에 딱 안착돼서 사회의 흐름에 맞게 제가 뭐든 해야 될 텐데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막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착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랑 다르게 열심히 하려고 대학도 지금 4학년 거의 막 학기고. 지금은 학교 다니시면서 혼자 사시잖아요. 네. 따로 친구들 따라다니며 알바도 하고 방학 때 택배 상하차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막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탓을 내봤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해도 되겠지? 아니면 뭐 나는 여기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나만 힘들겠지? 라는 생각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한 지는 좀 오래되긴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보다 물론 더 힘든 사람들도 있고 적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살잖아요. 힘들다고 소리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것을 탓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현재 너의 상황에서 열심히 살고 할 수 있는 거 좀 더 열심히 하고 그게 좀 더 좋은 방향이 같아가지고 힘들다는 생각은 들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살아가더라고요.